퇴직자 김 씨의 꿈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깨졌습니다. 그 상가는 20평, 퇴직금 3억에 대출 3억을 받아서 분양자들은 뭐 월 300은 충분히 보장한다고 했지만 할인해서 200만 원만 나와도 이자 주고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지면 연금 200만 원하고 더해서 300만 원, 그 정도면 공무원 월급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임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자는 올랐고 또 관리비까지 꼬박꼬박 내야 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금방 나갔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이하로 이렇게 뭐 경매되는 것이 많다든가 아니면 분양의 절반도 이렇게 못 받는다든가 공짜로 임대를 내줘도 안 된다는 이런저런 소문을 들으면서 절반 이하 이렇게 분양된 임대가 된 그 상가를 바라보면 5년 전에 꿈꿨던 그 소망은 아득했고, 이것 넘기려고 해도, 손절하려고 해도 주인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 사라졌습니다. 노후 불안의 골치요, 노후 불안의 어찌 보면 주범이 상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은 성공률이 높죠. 특히 아파트는 뭐 80% 이상 적어도 본전 그 이상을 건지게 되는데, 상가는 옛날하고 달리 성공률이 20%가 되려나요? 힘듭니다. 왜 이렇게 노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특히 상가에. 상가는 이제 인기가 옛날만 못합니다. 왜? 온라인 시장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약 5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유통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김씨가 아니라 홈플러스도 휘청, 부도 위험에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 현금을 끌어모은다는 롯데, 유통의 대가 아닙니까? 현금 동원 능력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롯데마저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다가 이 온라인 시장으로 시장이 넘어가는 이 추세에 올라타지 못했다가 지금 유동성 위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상가 하나 받아가지고 노후에 한번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불안에 휩싸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무점포, 점포 없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동생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고향에서 고구마를 심었다. 고구마를 파는데 점포에 갖다 놓고 팝니까? 점포에 위탁해서 팝니까? 농협 뭐 하나로마트다 그런 데다 막 팝니까? 아닙니다. 직거래합니다. 그냥 오랫동안 구축된 그곳 아니면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서 원한다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냥 뭘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냐,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세계 2위. 1위는 어디냐? 중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차이 거의 안 납니다. 방방곡곡을 온라인으로 누비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점포, 점포가 없어도 팔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그 점포 대용이 온라인에 등장하기 때문에 상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홈플러스 보세요. 그 점포에 뭐랄까 있는 사람보다도 어느 경우에는 저도 뭐 이렇게 그 하나로마트도 가끔 가고 뭐 홈플러스는 정말 1년에 갈까 말까, 하나로마트도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전주 큰 하나로마트도 거기에 다이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1층을 다이소가 더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농수산물 유통이든 공산물 유통이든 온라인이 점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싸거나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겁니다. 내 주변만 봐도 동네 괜찮은 마트들, 슈퍼,
편의점마저도 요새는 이렇게 통폐합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점포 없는 가게, 점포 없는 시장, 그것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통그룹도 쓰러지는 마당에 김씨쯤이야. 상 하나 분양받은 그 노인의 그거야말로 시장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데 문제는 뭐냐? 상가 공급은 과잉입니다. 상가는 엄청나게 한 30년, 제가 학원을 할 때 1990년대 중반이거든요. 저도 학원을 많이 할 때는 3군데 해가지고 상가를 한 7군데 안팎, 그 주인들하고 계약하고 또는 그만 이렇게 파기를 하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공실 정말 없었습니다.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상가를 얻으면서 배웠는데 공실 그때는 참 적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30년도 더 지난 그때 제가 학원 하던 주변이라든가 뭐 산책하면서 가끔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1층에도 공실이 많고 2층에도 공실이 많고 몇 년째 공실인 곳도 있습니다. 몇 년 갔는데 4, 5년 가는데도 그 주인이 어떤 철학을 가져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공실로 나와 있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건물주 정말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임대인 중심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도 그렇습니다. 전주에도 이렇게 뭐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무슨 시티다 타운이다 붙은 데 보면 상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는데도 보면 대개 기존 상가보다도 2배, 3배 늘어나는 건 뭐 예사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도 배우지로도 상가가 엄청나게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김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상가 중에 하나 공급을 받았는데 옛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친구들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상가 공급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30년 전 그때보다도 2배, 3배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상가가 필요 없는 장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상가를 그렇게 많이 공급하니까 전주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나가 보면 신도시 같은데 장사 되는데 조금 있고 어쩌다 관공서 뭐 도청 옆에도 가면 그냥 핵심 상권 거기 빼놓고는 한 구역만 뒤로 가보면 공실 많습니다. 근데 무슨 시티다 타운 같은 데는 막 절반 이상이 돼 있고 아예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나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관리비만 받겠다 몇십만 원. 근데 관리비는 또 되게 비싸요 요새는. 그렇게 상가가 넘쳐난다고요. 이렇게 상가가 넘쳐나기 때문에 뭐 지식산업센터 공장형 옛날에 그 다음에 무슨 전주 또 보니까 저기 뭐 콘텐츠 센터 또 무슨 형 해가지고 오피스텔 상가 또는 그 주택하고 주상 옛날로 말하면 복합이죠. 아니 주택하고 뭐 상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전주 인구가 지금 한 63만 안팎 해가지고 10년째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커머스가 이렇게 커지는데 상가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그 상가를 누가 다 채우며 장사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학원을 한 15년 안팎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학원도 치열합니다, 경쟁이. 그러면 건물법원 보면 뭐 학원 옛날에는 정말 2, 3층이다 하면은 학원 많이 보였고, 그런데 요새는 제가 학원을 안 한 지가 워낙 오래되게 돼가지고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학원도 참 적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동네 아파트 주변 이런 데에 있지 그냥 이 상가 중심 있어가지고 그 뭐랄까 흡인력이 세게 주변에서도 이렇게 중심을 끌어들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제 학원도 제가 할 때하고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줌이 달라지면 상가 현황이 달라지면 학습 이러이러한 여건이 달라지면 학생들의 경향과 학부모의 경향이 달라지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가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되지만 전부 다 거기에 무슨 뭐 약국 들어오고 학원 들어오고 아니에요. 옆에랑도 이렇게 보면은 한 3, 4년 지났는데 재개발하고 이렇게 새로 입주한 지 뭐 중개사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용 이쪽, 뷰티 이쪽, 그쪽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중개사 중에는 셋 중에 될라나? 아마 밥벌이도 못할 때가 즐길 것 같고, 미용실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시원찮고, 뷰티 그건 시원찮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냥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제 감으로 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절반 이상은 비어 있습니다. 3, 4년 지났는데도. 상가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로. 그냥 뭐랄까, 제 느낌으로 보면은 재건축할 때나 재개발할 때 이 상가를 많이 뭐랄까 짓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뭐랄까 건설업체가 좀 분양가를 낮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가라는 것은 그냥 골조만 세우면, 뼈대만 세우면 비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주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가 이를테면 한 1,000만 넘나? 2,000만 안팎이라도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건설비는 적게 들어가는 상가는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1층 같은 곳은 분양할 수 있을 테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상가를 많이 공급하는 가운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는 적은데 당연히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분양가가 높으니까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매로 날리는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 저당 잡혀가지고 퇴직금이다 뭐다 다 날리고 쪽박을 차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제도와 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금리라는 것은 항상 돈의 가치인데 항상 변하는 거잖아요. 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제도 중에서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 보호법이 생겼잖아요. 이거 저 있을 때는 상가 주인이 갑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갑질해도 무슨 특약을 해가지고 거기다 조건을 건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2년 계약이면 2년 계약하고 임대료만 안 올려도 감지덕지였지. 지금처럼 임대인이 갑이 아니었다니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인가요? 그게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었다고요. 집주인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생겨가지고 이거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항력, 제3자에 대한 자기 재산, 특히 이제 부정금이겠죠. 대항력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주택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우선 변제권, 이건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내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 하는 그 권리,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이건 10년 내에 들어주던데, 계약을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요구, 2년 계약했다면 3년 계약했다면은 10년 내에서는 내가 그걸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집주인도 권리가 없느냐 하니까 집주인도 1년에 이렇게 5%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제도가 임대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약자라 해가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그냥 좀 장사 될 만하면 나가고, 이 상권이 형성될 만하면 어떤 데 가라, 아니면 잘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거 바꾸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정말 요즘 권리금 적지만은 거의 없지만 권리금도 받을 만한 그런 힘을 형성했을 때 나가라고 한다는 거.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게 요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게 한 5층짜리 상가임대 지어놓고 5층에서 이렇게 주인이 살면서 어디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한 4, 5년이 전체가 공실인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 노인은 옛날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어디가 있어 하면서 그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임대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변하고 이렇게 상황이 변했다는 걸 알기는커녕, 그러니까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되지만은 집주인도 알아야 되거든요. 금리 역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싼 이자로 상가를
그 분양 받았지만 지금은 그게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임대는 안 되지. 그래서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재미 못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근본적으로 상가 투자 같은 건 특히 주식 투자 못지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파트 투자는 쉬운 편이죠, 비교적. 사서 해야 한다는 거는. 80% 성공 이상의 성공률은 있다고 봅니다. 상가, 제가 볼 때는 20, 30% 성공률도 없다고 봅니다. 요즘 상가 이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입지 좋은 곳에 적절한 가격에 분양을 받으면 몰라도 그냥 넘치는 상가에 무슨 이 상가 때문에 골병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하게, 특히 무리하게 받으면 누가 편안하기는커녕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생 성형가로서 위대하니까 내 삶이 볼만하니까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김노인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자기 인생이 거의 부정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지 말자는 차원에서 평범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